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스의 기리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오늘 증시는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뉴스가 있길래 이런 흐름을 나타내는지 한번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바로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꽤나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 환율이 미쳤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환율이 왜 이렇게 올라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마도 많은 분들이 1300원이면은, 그리고 저 길이 또 그랬죠. 야, 이 정도면은 고점이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지만 이 친구는 절대 잠잠해질 생각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이제 더 오를 거다, 1350원 간다, 이런 얘기도 정말 많아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 봤더니, 일단 첫 번째는 미국이 금리를 팍팍팍 올리면서 전세계 자금을 미국이 빨아들인다고, 그러니까 흡수한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달러를 원하는 사람이 많다는 소리니까 당연히 달러의 가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게다가 경기 둔화 가능성, 이제 아마도 기름들 기정사실이라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주식을 안 하시는 분도 야, 경기 둔화 아니 경기 침체 온다며 이렇게 말할 정도로 거의 기정사실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또 사람들이 안전자산이 뭐냐라고 봤을 때 달러만한 게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또 달러의 수요가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 결과 환율이 지속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죠. 하지만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도 믿는 구석은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환율이 좀 잠잠해질 거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게 바로 뭔가 봤더니 유럽입니다. 애초에 ECB도 연준에 맞춰서 금리를 딱딱딱 올리면은 환율이라는 거는 결국 상대적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달러의 가치를 떨어뜨리면은 유럽 통화의 가치를 올리면은 그게 해결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유럽의 통화 가치를 올리는 방법 중 하나는 바로 금리를 올리는 거였는데, 하지만 지금 기분들이 아시다시피 현재 유럽 상태가 메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ECB가 금리를 올린다 이런 발표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데 만약에 ECB가 금리를 좀 빠르게 올리면은 유럽에서 몇몇 국가들은 그거를 따라갈 수가 없다고 해요. 바로 그냥 경기 침체로 빠져버린다고 합니다. 결국 우리의 계획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야, 환율이 이렇게 오르더라도 그래도 유럽이 금리를 올리면은 같이 어떻게 또이또이가 될 거야, 그러니까 퉁칠 수 있겠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유럽이 금리를 올리려고 각 나라들에게 야, 이제 금리 올린다 라고 말했더니 애들이 그냥 픽픽 쓰러지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 달러 가치가 미친듯이 올라가는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은 해볼 수 있겠네요. 이 환율이 언제 잠잠해집니까? 바로 위에 봤던 이 두 가지가 해결이 되면 되겠죠. 일단 첫 번째, 미국 금리 인상이 멈추는 시점, 일단 연말까지는 좀 기다려야 된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플러스 두 번째는 경기 둔화 가능성 때문에 안전자산으로 수요가 몰린다고 하니까 경기 침체, 그 다음에 경기 둔화 가능성이 야, 생각보다 할만한데,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는 환율이 좀 잠잠해질 거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그 외로 한 가지만 더 기대를 해보자면은 유럽에서 금리 인상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또 별 문제가 발생이 되지 않았을 때, 그때는 또 환율이 또 잠잠해질 수 있겠죠. 앞으로의 환율을 전망할 때는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환율이 진짜 매우 상태가 안 좋고, 그리고 그 결과 우리나라 증시도 상태가 메롱입니다. 다음으로 방금 전에 봤던 환율과 좀 달리 환율은 쭉쭉 올라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친구는 최근 들어 쭉쭉 떨어져서 말 그대로 미친 변동성을 현재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WTI인데요. 한번 관련된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어제 8인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이제 인플레가 잠잠해지고 있다는 거는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갑자기 오늘은 유가가 또 폭락하는 흐름이 나타나는데요.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바로 경기 침체 우려에 국제 유가와 글로벌 원자재 가격이 박살이 났다고 합니다. 그나저나 경기 침체와 유가가 무슨 상관일까요? 맞습니다. 경기 침체가 오면은 우리가 이제 돈을 안 쓰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은 당연히 여행 가는 것도 줄어들고, 어디 갈 때도 야, 뭐 어차피 가는 거 차 타고 가지 말고 자전거 타고 가지, 아니면은 걸어가지, 이런 상황이 많아진다고 볼 수 있고, 당연히 석유 수요가 줄어들면은 가격이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떨어졌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외에도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봤다시피 휴전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으며, 그리고 또한 중국의 봉쇄 가능성 조금 된 뉴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중국에서 또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다, 이런 소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유가 하락을 조금 더 가속화시켰다고 볼 수 있겠죠. 하루아침에 무려 10%나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야, 우리가 처음에는 진짜 인플레 때문에 걱정이었고, 그리고 인플레가 이제 이렇게 잡히면은 이제 증시가 올라가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봤었죠. 하지만 인플레가 곡물도 그렇고 유가도 그렇고 뚝뚝뚝 떨어지는 걸 우리가 두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증시는 아직까지도 뜨뜻미지근한 걸 확인할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바로 경기 침체라는 악재가 여전히 살아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중간 보스를 지나서 이제 최종 보스를 눈앞에 두고 있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긍정적으로 보자면은 한 단계는 건너뛰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런데 이 와중에 어제 미국장은 특별한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갑자기 나스닥이 급등을 했죠. 마이너스 2% 가까이 하락해서 출발한 나스닥이 장 끝날 때는 거의 1.8%인가 1.9% 그 정도 상승으로 마감한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 그래서 지금 많은 투자자분들은 야, 이거 시장의 색깔이 좀 바뀐 것 같다, 경기 침체 우려가 여전히 살아있긴 하지만 그 와중에 인플레가 꺾이는 걸 확인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금리 인상폭이 좀 줄어들고 그 다음에 금리가 또 떨어질 수도 있지 않겠냐, 이러한 가능성이 대두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코로나 때 많이 봤죠. 금리가 인하되면 가장 좋아하는 게 누구죠? 맞습니다, 성장주. 그래서 성장주가 몰려있는 나스닥이 이렇게 급등한 거다,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으며, 그리고 지금부터는 10% 정도 상승하는 베어마켓 랠리가 올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어서 이러한 내용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연준 금리가 인하를 한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아마도 이거 들으시면은 진짜 야, 이게 무슨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일이냐,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은데요. 불과 한 달 전만 하더라도 금리가 얼마나 올라가니, 빅스텝이니 자이언트 스텝이니 그런 얘기를 하며 증시가 뚝뚝뚝 떨어진 걸 확인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제는 내년에는 연준 금리가 인하한다라는 얘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자, 어차피 내년에 내릴 거면은 올해 굳이 올려야 되니,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지만 어쨌든 내용을 보자면은, 자, 지금 현재 장은 매우 힘든 장입니다.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정신없이 연준은 금리를 올리고 있고요. 그리고 그 영향으로 경기 침체가 오니 마니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증시는 폭락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3,300에서 2,300까지 떨어지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런데 갑자기 내년에는 금리가 인하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이게 바로 우리가 아까 봤던 그 나스닥이 급등한 이유였습니다. 어제 미국장은 매우 특별했습니다. 금리 침체 걱정에 2년물, 10년물 금리 역전이 생기고, 그리고 나스닥이 상승하는 와중에 다우는 또 마이너스 마감했죠. 그렇기 때문에 나스닥 혼자 야, 어차피 경기 침체 오는 거는 우리 다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경기 침체는 뭐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을 한번 보자고. 뭐가 일어날까? 맞지, 금리가 또 떨어질 거야. 그 말인즉슨 우리 성장주의 시대가 또다시 온다는 거지, 이러한 생각에 급등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이 나타나니까 블룸버그는 내년에 최소 0.5%는 금리가 인하가 되지 않겠나, 이러한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고 하네요. 여기까지 기업들이 잘 따라오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이유 때문에 미국 증시는 저런 이상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 그 다음에 한국 증시는 또 빠지고 있는 그런 흐름을 만들고 있죠. 어쨌든 앞으로의 흐름을 절대 맞출 수는 없겠지만 살짝은 예상을 해보자면은 성장주 위주의 상승이 조금 나타나면서 베어마켓 랠리 한 10% 정도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분명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두 갈래 길로 나뉘겠죠. 경기 침체가 무조건 오긴 올 겁니다. 그런데 약하게 오느냐 또 세게 오느냐, 여기에 따라서 이제 증시가 쭉 떨어져서 다시 전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그러한 나쁜 흐름이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느 정도 떨어지다가 이제 쌍바닥을 찍고 그때 또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두 가지 흐름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베어마켓 랠리를 조금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다음입니다. 여기까지 내용이 좀 길었습니다. 이제 빠르게 주요 내용 보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조선 상반기 세계 1위, 제목이 곧 내용입니다. 제곧 내 클락슨 리서치에 따르면 한국이 올해 상반기에 46%로 1위를 차지했고, 중국이 43%로 2등, 일본이 7%로 3등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진짜 조선시장은 아시아 3개국이 다 가져가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그리고 이 안에서 특이한 게 있는데요. 그냥 단순히 배의 척수로만 보자면 중국이 335척, 그리고 한국은 184척으로 중국이 무려 2배나 더 많다고 합니다. 뭔가 좀 이상하죠? 그렇다면 이 말이 무슨 소릴까요? 맞습니다. 중국은 작은 배만 만들고 그 반면 한국은 크기가 큰 배들을 수주하고 있으며, 이는 곧 비싼 배 그리고 기술력이 필요한 그런 배를 만들고 있다는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상반기에 한국조선이 수주 1등을 달성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다음입니다. 테슬라 소식을 한번 두 가지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 테슬라에 잇따른 매도 리포트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 전 차량 인도량이 줄었다고 소식이 나온 테슬라, JP모건에서는 지금이라도 팔아라, 이런 리포트를 냈다고 합니다. 투자 의견 비중 축소, 목표가 $385. 참고로 현재 테슬라는 $700 근처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매도 리포트를 낸 이유가 뭘까요? 코로나로 인한 봉쇄가 판매 부진으로 이어지고, 그리고 원자재 가격 급등도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심플한 내용이죠. 판매량이 줄어들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수익성도 나빠지니까 당연히 이 회사의 영업이익은 나빠질 걸 예상을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했을 때 언젠가는 또 테슬라가 신고가를 냈다며 1000달러 위에서 놀면서 또 2000달러 가니 이런 얘기가 나오겠지만, 하지만 그때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볼 수 있겠네요. 그러나 세상에는 원웨이는 없습니다. 항상 쌍방이죠. 그 반대로 매수 리포트도 있다고 하는데요. 자, 위 내용과 다르게 도이체방크는 1125달러가 목표가라고 합니다. 지금같이 장이 안 좋을 때도 테슬라는 사야지 라는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방금 전에 봤던 그 이유와 똑같습니다. 하지만 시각이 다른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일단 첫 번째로는 차량 인도 증가세를 주목을 한다고 합니다. 2분기에 잠시 꺾였다고 해도 그거는 일시적인 현상이고 작년보다 결국은 50%는 더 증가할 것이다, 이러한 전망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인플레로 인해서 원자재 가격이 오르니까 수익성이 나빠질 거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하지만 도이치방크는 테슬라의 차량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걸 아마도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그 와중에 절대 테슬라의 수요가 줄어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말인즉슨 대체재가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 있고, 그리고 아이폰처럼 브랜드 파워가 대단하다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오를수록 또 가격을 올리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수익성 방어가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재밌습니다. 방금 전에 봤던 JP 모건이랑 똑같은 거를 보는데 서로 반대쪽에서 보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걸 보니까 예전에 우리가 어렸을 때 봤던, 그게 이솝우화인지 잘 모르겠지만 장님 몇 명이 코끼리를 만졌는데 한 사람은 기둥이라고 말하고 한 사람은 종이다 이렇게 말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JP모건이랑 도이체방크도 진짜 전문가들 중에 전문가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완벽하게 시각이 다를 수 있다는 거, 이렇기 때문에 주식은 역시 어렵구나 라는 걸 또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중국 관련 소식을 몇 가지만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중국 인플라 투자 법안 준비. 말 그대로입니다. 중국 정부가 침체된 경제를 부활시키기 위해서 100조 원에 가까운 인프라 투자를 시행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전부 다 이미 예측을 한 바 있었죠. 그리고 이러한 소식이 나올수록 중국에는 당연히 돈이 풀리게 되며, 그리고 앞으로 철강 및 건설 기계 수요가 늘어날 것을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의 앞으로의 투자에 접목을 시켜볼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무엇을 사야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내용은 우리나라 주식을 사라는 내용이 아니라 중국 주식을 만약에 산다면은 신한금투가 어떠한 섹터를 추천을 했는지 그걸 보는 내용입니다. 그거를 감안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 정부가 내수 부양책을 계속 내는 만큼 중국 비중을 확대된다, 이러한 뷰가 나온다고 합니다. 특히 지수보다는 업종별 선택이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돈이 들어가는 곳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겠죠. 그래서 신한금투에서는 만약에 중국 증시를 한다면은 태양광, 풍력, 전기차, 리오프닝 여기에 주목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중국 태양광은 더없이 좋은 시황이며 풍력도 연평균 40% 증가세를 보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전기차도 보조금 확대 등에 힘입어 좋은 상황이며, 마지막으로 여기 이제 코로나가 끝나지 않았겠습니까? 그 말인즉슨 당연히 리오프닝은 따라올 거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신한금투는 만약에 우리가 중국 증시를 본다면은 이런 섹터를 좀 공부해보는 게 좋다라고 말을 한다고 합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 중국에서 또 코로나가 퍼지니 많이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솔직히 앞으로 한 2년간은 계속 나오는 뉴스 아닐까요? 코로나를 어떻게 잡겠습니까? 자, 중국에서 코로나가 다시 퍼진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구 1300만 명 도시 시안에서 일단 일주일간 부분 봉쇄를 해서 이제 갈림길에 섰다고 하는데요. 아직까지는 전체 봉쇄는 아니라고 합니다. 그냥 PC방, 술집 이런 것들만 닫는 조치로 끝나고, 앞으로 일주일 뒤에 어떤 흐름이 나오는지 그거를 바탕으로 전체 봉쇄를 할지 이런 내용이 나온다고 합니다. 자, 이러한 뉴스가 전세계 증시에 큰 영향을 절대 주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다음입니다. 확진자가 다시 전 세계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유럽이 이상하다고 합니다. 프랑스 확진자가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무려 20만 명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프랑스 인구가 얼마나 되는가 봤더니 6,500만 명으로 우리랑 그렇게 차이가 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20만 명이 또 나온다는 거는 야, 진짜 많이 나오는구나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최근 들어 우리나라에서도 2만 명 가까이 나오면서 전국민 4차 접종 이야기,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아마도 올해 여름 그리고 가을에 마지막 불꽃이 또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볼 수 있겠네요. 한 번 더 또 백신을 맞아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백신, 야 이것도 맞아야 되냐, 그거 맞으면 아픈데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전부 다 백신 한번 맞아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백신 맞고 딱 옆으로 누웠을 때 진짜 아파가지고 자다가 깬 경험 아마도 다들 있으실 것 같은데, 어쨌든 그 경험을 또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아이폰 14 출시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경기 침체다 뭐다 하며 가전이랑 스마트폰 수요가 떨어진다, 이런 내용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그 와중에 아이폰 14 대기 수요는 빵빵하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올해 하반기 기대 판매량은 아이폰 13 대비 10%나 증가한 1.1억대 정도를 예상한다고 하며,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은 던져볼 수 있겠죠. 아니, 야, 다른 스마트폰이랑 그 가전은 다 떨어진다는데 아이폰은 왜 올라요? 라는 질문을 충분히 해볼 수 있는데, 바로 저가 스마트폰은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프리미엄 폰은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경제가 아무리 나빠도 명품은 팔린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폰 관련주를 지금 한번 공부할 때가 아닌가라는 시각이 나온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LG노텍이라는 기업을 꼽을 수 있겠죠. 한번 여러분들 아이폰 14 관련주 공부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최근 날씨가 덥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더위에 음식물 처리기가 많이 팔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즘들 아마도 많이 느끼고 계실 겁니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가 힘들어지고 있고, 날씨도 더운데 밑에 내려가기도 귀찮고, 냄새도 나고 벌레도 꼬이고, 아마도 몇몇 여러분들은 야, 이거 내 생각이랑 어떻게 똑같냐 라고 하실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음식물 처리가 최근 들어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외식 물가가 최근 많이 비싸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외식을 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집에서 밥을 해먹는 빈도가 또다시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이에 따라 음식물 처리기가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참고로 음식물 처리기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그냥 배수구에 설치하는 싱크대 일체형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정수기처럼 그냥 세워두는 스탠드형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봤을 때는 그냥 배수구에 버리면 되니까 이게 편하겠네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지만, 하지만 최근에는 수질 오염 때문에 싱크대 일체형보다는 스탠드형을 조금 더 선호하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어쨌든 저 길이 또 탐나긴 하는데, 그래서 얼만가 봤더니 가격이 좀 비싸네요. 대략 금액은 70만원에서 100만원 선이라서 가격 부담은 분명 존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혹시 기름들 중에서 음식물 처리기를 써본 적 있으시다면 100만원 주고 살만한 가치가 있는지 알려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호주에 나의 직장이 있다. 자, 호주의 청소 업체들이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청소 도우미도 연봉이 1억이 넘는 현상까지 생겼다고 하는데요. 자, 왼쪽에 있는 게 바로 호주 돈입니다. 오랜만에 보니까 감회가 남다르네요. 참고로 호주 돈은 우리나라처럼 약간 종이 느낌이 아니라 비닐 느낌입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어쨌든 원래 워킹 홀리데이로 유명한 호주는 시급이 2만원에 육박을 했기 때문에 연봉이 높은 거는 이미 다들 알고 있는 사실인데, 하지만 연봉 1억은 다른 이야기겠죠. 그리고 청소 도우미는 다른 직업에 비해서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직업도 아니기 때문에 조금은 충격이 아닌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호주 사정은 1억이 넘기는 상황에서도 사람을 구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도대체 호주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길래 1억을 준데도 일을 안 하고 있을까요? 오늘의 기업 두 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일진아이 솔루스. 지금 딱 왼쪽에 보다시피 이런 차트는 절대 건드는 차트가 아니라는 거 우리가 미리 많이 공부를 해봤습니다. 어쨌든 세계 경제가 안 좋다 보니까 수소차 같은 섹터는 조금은 너무 먼 미래 같은 느낌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지금 당장 먹고 살기도 힘든데 수소차가 웬 말이냐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겠죠. 그리고 그 와중에 SK증권은 국내 수소차 판매량 전망 하향 조정에 따라 일진아이 솔루스의 실적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표가 55,000원 으로 21% 하향 조정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먼 미래는 물론 찬란하겠지만 일단 지금 당장 코앞은 답답한 흐름이 예상이 되며, 그리고 이러한 수소 섹터만 빠지는 게 아니라 다른 유망 섹터도 전부 다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먼저 자금이 쏠릴 거라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 관련주 차례는 조금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볼 수 있겠네요. 다만 일진아이 솔루스 실적은 그냥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섹터인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언젠가는 이 기업이 수소 대장주로 우뚝 설 날이 분명 존재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때를 위해서 나중에 바닥을 치고 난 다음부터 슬금슬금 모아갈 만한 그러한 주식인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입니다. S-오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제유가가 폭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S-오일은 어떤 흐름이 나타날까라고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마침 리포트가 떴더라고요. 자, SK증권은 S-오일의 2분기 실적이 서프라이즈가 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까지 타이트한 수급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목표가를 13만원에서 14만원으로 오히려 올렸다고 합니다. 그나저나 조금 민망할 것 같긴 합니다. 이렇게 목표가를 14만원을 올렸는데 하루아침에 주가가 8%나 급락하고 있으니까 뭔가 좀 머쓱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그런데 이런 목표가는 보통은 6개월 뒤 아니면 12개월 뒤 그때 주가를 예측을 하는 거기 때문에 단기간에 주가가 오를지 내릴지 그건 우리가 절대 알 수가 없겠죠. 어쨌든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정제 마진의 역사적인 강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강세를 충분히 예상을 해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S-오일의 실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엄청난 성장을 합니다. 다만 올해가 픽
피크고 그 다음에 내년부터는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조금 걱정이 되죠. 우리가 작년부터 숱하게 봤던 그 단어입니다. 피크아웃. 피크아웃이 나타나면은 그때부터 주가는 진짜 가차없이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그래서 S-오일에 만약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국제유가가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그거를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배당 수익률이 올해는 6.2%인데 야, 이 정도면 진짜 대박이다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해볼 수 있겠지만,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년에는 4.3으로 줄어든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실적이 단계적으로 떨어지는 기업들은 조금 더 꼼꼼하게 따져보고 투자를 할 만한 그런 기업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공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내일 또 더 좋은 뉴스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